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출석은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 계신 상황이고, 오늘 주제는 Inflammation and Repair라는 주제입니다. 염증과 복구, 이렇게 우리말로는 번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플라메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생활에서 익숙한 용어죠. 염증성 질환, 이런 식으로. 염증이 있어, 관절에 염증이 있어, 간에 염증이 있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주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질병에서 동반되는 현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증 반응 자체가 병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항상 병에 동반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염증이란 무슨 뜻이냐? 미생물의 침입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대표적으로는 미생물에 의해서 일어나는 염증이 대표적입니다만, 미생물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물리적인 손상이나 화학적인 손상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조직의 손상이 일어났을 때 이 조직 손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그러니까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게 그 자체가 어떤 손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조직의 손상이 일어난 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혈관 반응, 그 다음에 염증 세포의 이동과 활성화, 그리고 전신적인 반응, 크게 봤을 때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요소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어원으로 치자면 인플라메이션의 플람, 이거는 플레임과 같은 어원으로서 불이라는 뜻입니다. fire. 그래서 이 염증이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여러분 아마 이해를 가실 거예요. 염증이 어딘가에 있으면 벌겋게 되고 열이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이제 마치 불이 나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실제로 인플라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의학 분야에서 연구가 많이 일어났는데, 이 인플라메이션의 4대 사인, 인플라메이션 때 나타나는 가장 공통적이고 대표적인 사인들을 이렇게 보통 4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루보르. 이 다 라틴어로 옛날에 붙여진 명칭이라 우리한테는 좀 낯선데요. 영어로 하면 레드니스, 뻘겋게 되는 거죠. 뻘겋게 되는. 그 다음에 튜모르,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게 전에 얘기했듯이 튜머라는 게 이렇게 덩어리 같은 걸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오른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칼로르, 칼로리하고 같은 어원이죠. 뜨겁다, 열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돌로르, 아프다, 페인을 느낀다. 여기서 열이 난다는 거는 여기 염증 부위에서 로컬하게 만져보면 뜨뜻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전신적으로 열이 나기도 하죠. 이거는 그냥 이 히트, 로컬 히트가 아니라 피버라고 우리가 부르는 징후죠. 예, 둘 다 열나는 현상이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그거는 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컬 히트와 피버. 로컬 히트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피버가 있는 건 아니고, 피버가 있다 그래서 무조건 로컬 히트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두 개는 구별되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이런 4가지 징후가 모든 염증 반응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만한 많은 생리학자, 병리학자들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중요한 발견들을 역사적으로 해왔습니다. 메츠니코프가 파고사이토시스, 즉 염증 세포가 탐식작용을 일으키는 현상을 처음 발견해서 염증과 이것이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요. 에얼리히는 시럼 팩터들, 시럼에 있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시럼에서 유래하는 팩터들이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것을 알아냈죠. 이게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그 메디에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시럼에서 오리진한 것들,
뭐 예를 들면 컴플리먼트라든지 안티바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토마스 루이스라는 사람이 처음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많은 염증 반응에서 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매개 역할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염증성 질환에서 사용하죠. 대표적으로 알러직 라이나이티스, 즉 알레르기성 비염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두드러기 때도 항히스타민제 쓰고요. 이 염증이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염증 자체가 항상 질병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반대예요. 사실은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직에 손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그 손상을 리커버하기 위한 반응입니다. 원래는. 하지만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이게 너무 심해지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거나 손상의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수준이 아니고, 손상된 세포도 아니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포도 아닌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를 심하게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독이 되는 거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염증성 질환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그 어펜디사이티스, 급성 충수돌기염 같은 거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염증이랑 별로 관련되지 않을 것 같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라든지 죽상경화증, 캔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 심지어 DM, 당뇨병 같은 이런 경우에도 염증성 반응을 동반하고 그것이 중요한 질병의 원인 인자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너무 화면을 가리죠? 잠깐 얼굴을 치워드릴게요. 염증은 급성염증, 만성염증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그 진행의 경과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서 흔히 얘기합니다. 예측하다시피 급성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손상을 일으키는 어떤 요인에 대해서 어큐트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일단 빠른 속도로 반응하는 여러 가지 체인지들, 이런 것들이 급성염증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인데, 이때 나타나는 현상, 자세히 봤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보면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혈관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에서 염증이 일어나든 간에 그 염증 부위에서 혈관의 변화가 일어나서 혈관 직경이 커집니다. 혈관이 넓어지고요. 미세혈관도 구조가 변해요. 그러면서 이런 혈관들로 원래는 블러드 속에 존재하던 그런 백혈구들이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그 안으로 나중에 막 뚫고 들어가게 돼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혈관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확장하면서, 혈관이 확장하면 생각해보세요. 블러드가 지나가는 파이프가 좁았던 게 넓어지면 블러드가 지나가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려지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혈관이 넓어진 그 혈관 세포들 틈새로 이게 단백질이라든지 심지어는 세포 같은 것들이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투과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이런 모세혈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RBC와 염증 세포들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혈관 밖으로 막 흘러나와요. 얘기했던 것처럼 넓어지고 흐름은 느려지면서 당연히 거기에 끼어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세포들, 주로 RBC 같은 것들이죠. RBC 같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샌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원래 정상적으로 엔도셀륨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많은 조직에서 이렇게 타이트한 정션을 이루고 있고,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의 경우에는 세포가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플라스마 프로테인도 거의 통과를 못합니다. 알부민 같은 것이 아주 작은 프로테인인데요. 100킬로달톤 안 되는 아주 작은 글로뷸라 프로테인인데 알부민도 심지어 아주 투과성이 낮아요. 전혀 통과 못하는 건 물론 아니지만 아주 투과성이 낮아요. 그러다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혈관을 이루고 있는 엔도셀리알 셀들 사이에 틈이 조금씩 생기면서 이제 단백질들이라든지 심지어는 세포 같은 것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혈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메디에이터는 히스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또는 뭐 기타 다른 여러 가지 메디에이터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히스타민. 그런가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엔도셀리알 셀이 어떤 이 데미지의 원인이 되는 어떤 인자로 인해서 이 엔도셀리알 셀을 제외한 여기 파렌키말 셀에 손상이 오는 것은 물론이고 엔도셀리알 셀 자체도 손상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엔도셀리알 셀이 뭐 죽어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번이 일어나거나 마이크로바이얼 톡신 같은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마저 이렇게 데미지를 받게 되면 이거는 일시적으로 잠깐 틈이 생기는 그런 현상하고는 달리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리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WBC 같은 것뿐만 아니라 RBC, 그러니까 적혈구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우리 자주 경험하는 거죠. 멍드는 게 그런 거죠. 멍들면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손상은 뭐 무차별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들한테 손상을 주는 거니까 멍들면 이제 그 어떤 조직 세포들도 막 깨질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카필러리의 엔도셀리알 셀들도 막 깨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RBC가 막 조직으로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RBC들이 조직에 있으면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제거됩니다. 그래서 퍼렇게 멍든 거 되게 오래 가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혈관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서 백혈구들이 이제 와서 달라붙고 막 뚫고 들어가고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뚫고 들어가면 트랜스사이토시스가 돼서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백혈구들이 달라붙고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막 액티베이션이 되거든요. 얘네들이 처음에는 백혈구는 그 군인 같은 세포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외부에서 나쁜 놈들이 들어왔을 때 얘네들을 물리치는 이런 게 주된 역할인데 얘네들이 평상시에는 조용히 있다가 외적이 침입했어 하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주변에다가 막 수류탄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인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몸에 베네피셜한 거지만 불가피하게 컬레터럴 데미지가 일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 그리고 혈관세포들까지도 손상을 받을 수도 있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염증, 어큐트 인플라메이션, 즉 염증 초기에. 그래서 이런 백혈구들이 트랜스사이토시스를 일으키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류코사이트. 류코사이트라고 하면 폴리 이런 거 어디서 배운 적 있나요? 하여튼 백혈구는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류가 많아서 제일 많은 건 뉴트로필입니다.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세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종류의 림포사이트 이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우리가 백혈구라고 부르는 세포들인데 이런 것들이 염증이 생긴 부위에서 혈관이 확장되고 중간에 좀 틈이 생기고 이런 현상과 동시에 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이 백혈구들을 붙잡아들이는, 끌어들이는 이런 프로테인을 발현합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셀렉틴, P셀렉틴, E셀렉틴 이런 물질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막 혈류를 타고 그냥 지나가야 될 백혈구가 여기 와서 떨컥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딱 걸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점차 진행하면서 인티그린이라고 하는 물질이 프로테인이 활성화되면서 further activation이 일어나고 인티그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는 바스큘라셀에서 PCAM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현되면서 이것들을 통해서 이 바스큘라셀 사이 틈을 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크게 봤을 때 이 과정은 롤링, 처음에 달라붙어서 아직 완전히 어드이전되지 않은 상태로 덜렁덜렁 굴러가고 있는 상태, 롤링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타이트하게 어드이전이 된 상태, 그 다음에 내피세포들 사이 틈으로 혈관 바깥쪽, 즉 조직 쪽으로 세포가 이동하는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엔도셀리알 셀과 류코사이트 사이의 서로의 인터랙션에 의해서 이런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엔도셀리알 셀 쪽에서 P셀렉틴, E셀렉틴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밖으로 발현이 되고, 그거에 사이알릴 루이스 X10이라고 하는 팩터, 류코사이트 쪽에 있는 팩터가 바인딩하면서 롤링이 시작되고, 어디전 단계에 가면 바스큘라셀에서는 ICAM1, VCAM1 이런 것들이 액티베이션 되고, 류코사이트의 인티그린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인들이 요거와 반응하면서 타이트한 어디전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CAM, 다른 말로 CD31, 이게 이제 발현이 되고, 이 류코사이트 쪽에서 CD31 리셉터가 발현하면서 이거와 바인딩하고, 그 바인딩에 의해서 트랜스사이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류코사이트는 아주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들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뉴트로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일 작고 제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옛날에는 이 뉴트로필을 마이크로파지라고 불렀대요. 매크로파지가 세포 사이즈가 큰 거에 비해서 뉴트로필은 작으니까. 예. 그래서 이것들이 작으니까 기동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단계에서는 이데마, 즉 이제 그냥 플루이드와 프로테인 같은 것들이 조직으로 들어오는 단계에서 출발하고, 하루 정도 뉴트로필들이 막 인필트레이션 돼서 조직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정도가 되면 티피컬한 인플레이션의 과정이에요. 모노사이트 매크로파이지, 이런 세포들이 조직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림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이런 염증 부위로 최종적으로 이런 세포들이 끌려오는 이런 원동력이 과연 무엇이냐, 이 혈관세포에 달라붙는 단계,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셀렉틴이나 뭐 인티그린, 그 다음에 PCAM 같은 것들을 얘기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도 최종적으로 어딘가 염증 부위, 염증의 포커스가 있는 부위까지 이동을 해야 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 즉 염증 부위까지 백혈구들이 쫓아가는 이 현상을 키모텍시스라고 합니다. 예, 주성, 어딘가를 향해서 끌려가는 거죠. 이게 끌려가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어떤 케미컬 컴파운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포커스에서 케미컬 컴파운드가 많이 생성이 되면 이 케미컬 컴파운드가 농도가 높은 곳으로 세포가 끌려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게 키모텍시스입니다. 그럼 이런 키모텍시스에 있어서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물질들은 어떤 거냐 하면, 박테리아 같은 거에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박테리아에서 만들어진
물질들이 이 자체가 키모텍시스의 메디에이터가 될 수 있고요. 박테리아가 아니더라도 염증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내인성으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키모텍시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컴플리먼트 프로테인, 일종의 프로테인입니다. 컴플리먼트, 그 중에서도 C5A 같은 거, 컴플리먼트의 액티브한 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앞으로 얘기하게 되겠지만 염증 물질 중에 하나인, 우리 염증 물질 앞에 히스타민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염증 물질이 있는데 염증 매개 물질 중에 하나인 류코트리엔 B4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키모텍시스를 매개하는 물질들이고요. 키모카인이라고 부르는 일군의 그런 또 물질들이 있습니다. 인터루킨 8, 인터루킨 중에서 키모텍시스를 일으키는 거를 또 키모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막 심심해지네요. 어때요? 할만해요? 우리 그래봤자 이제 20분밖에 안 했는데 혼자 살려니까 되게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30명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할만해요? 그냥 잠시 채팅창에 여러분들 소감 한마디 해보시죠. 불편사항이랑 불편사항 뭐 소리가 너무 울린다든지 불편사항 또는 이게 들을만 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컴퓨터로 유튜브 이렇게 보는 거랑 폰으로 보는 거랑 이게 또 시간차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누구는 컴퓨터로 보고 누구는 폰으로 보면 시차가 있대요. 폰이 빠르다는데? 어쨌든 이 시차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로 보고 있는데 폰으로는 제가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 시차냐 하면 지금 손 올렸죠? 이 정도 시차가 있어요. 이 정도. 그 중간에 포즈 있었던 정도 있잖아요. 꽤 길죠. 이게 아마 이 레그 타임을 조절할 수 있기는 한데 레그 타임을 또 짧게 조절을 하면 버퍼링이 또 잘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어느 게 최적인지 아직 저도 조건을 잘 못 찾았습니다. 앞으로 좀 노하우가 늘겠죠? 하다 보면. 아무도 말이 없네. 중간에 혹시 그거 이상한데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든지 아니 설명을 다시 좀 해주세요. 라든지 그런 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있으니까 채팅창. 예, 그래서 계속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염증의 초기 단계에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인 얘기들을 앞에서 했는데 이 염증의 이 최종적인 주역은 역시 그래서 이런 류코사이트들, 그러니까 백혈구들인데 그 중에서도 어큐트하게 빠른 속도로 일단 1차적으로 막 달려드는 작은 이 뉴트로필 말고 이 매크로파지가 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그 조그만 뉴트로필에 비하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모노사이트라고 하는 세포 형태가 블러드에 돌아다니고 있는 형태가 모노사이트고 이게 조직에 들어와 있을 때 이걸 매크로파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노사이트는 이제 일반적으로 블러드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아직 액티베이션 안 된 상태인 거고요. 이게 조직에
무슨 염증이 일어나고 메디에이터들이 나오고 그래서 조직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트랜사이토시스가 돼서 들어가면 매크로파지의 형태로 이 모폴로지가 좀 바뀌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사실은 뭐 어느 조직에나 이런 매크로파지 형태의 매크로파지 세포들이 약간씩은 있어요. 어느 조직에나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면 모노사이트가 막 리크루트 돼서 많아지는 이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예측할 수 있듯이 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 대식 세포, 그러니까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 세포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파고사이토시스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박테리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파고사이토시스를 해서 죽이는 거죠, 정말. 예. 근데 그냥 뭐 얘가 세포 안으로 꿀꺽 파고사이토시스를 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다 죽는 게 아니죠. 예. 얘네들을 죽이려면 얘네들을 죽일 만한 어떤 그런 뭐 총이 됐건 활이 됐건 뭐 하여튼 병기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죽이는 어떻게 보면 톡신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ROS, 그 다음에 나이트릭 옥사이드, 라이소조말 엔자임. 그러니까 파고사이토시스가 되면 파고점이 나중에 라이소점하고 합쳐지죠. 그래서 파고라이소점이 되는데, 이 라이소점에는 다양한 라이틱 엔자임들이 있어가지고 막 프로테인도 녹이고 막 리피드도 녹이고 막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ROS 같은 물질이 어떻게 톡시시티를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짐작하실 만한 일이고, 그런가 하면 실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액티베이티드 폼이 사실은 올터너티블리 액티베이티드 마크로파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정반대의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해서 막 주변에 막 그 수류탄을 날리고 총을 쏘고 화살을 쏘고 뭐 이런 분탕질을 하는, 분탕질이라는 거 표현이 좀 미안하네요.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전투, 열심히 전투를 하는 형태의 M1 매크로페이지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궁극적으로는 손상의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이 손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리페어를 하고, 리페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런 패솔로지컬 인플라메이션은 억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매크로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디에이터들이 그런 거를 매개해요. 예를 들면 이 류코사이트들이 내는 다양한 인터루킨 중에서 인터루킨 13이나 인터루킨 4 같은 거는, 이런 것들은 인플라마토리 셀로의 디퍼렌시에이션은 억제하면서 올터너티블리 액티베이티드 매크로파지 M2 형태로의 디퍼렌시에이션은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세포에서는 인터루킨 10이나 TGF 베타 같은 것들이 나와서 이걸 인플라메이션을 오히려 반대로 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또 다양한 메디에이터들이 나와서 리페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런 리페어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합니다. 우선 이 공격작용, 이 나쁜 놈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손상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로 파고사이토시스인데요. 이 파고사이토시스는 첫째, 하여튼 파고사이토시스의 대상이 되는 어떤 것, 그게 박테리아든 아니면 펑거스든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거를 레코그나이즈 할 수 있는 리셉터가 있어야 되겠죠. 예, 마크로파지들은, M1 매크로파지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노스 리셉터라든지 스캐빈저 리셉터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에 바인딩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옵소니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이 앞에 먼저 일어나면, 그러니까 타겟,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라고 칩시다. 타겟 박테리아의 파고사이토시스, 매크로파지가 와서 파고사이토시스를 일으키기 전에 그 전 단계에서 만약에
옵소니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일어나면 파고사이토시스의 효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옵소니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가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타겟에 미리. 뭐가 가서 달라붙느냐 하면 안티바디, 이뮤노글로불린 G, 그러니까 안티바디 중에서 이뮤노글로불린 G의 FC 포션이 가서 달라붙거나 안티바디가 달라붙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컴플리먼트 중에 어떤 것들, 예를 들면 C3b, 그 다음에 만노스 바인딩 렉틴 이런 것들이 타겟에 붙은 상태가 되면 파고사이토시스의 효율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파고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 인걸프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파고좀에 라이소좀이 가서 휴전이 일어나고 이 파고 라이소좀 안에서 이제 실제로 참혹한 킬링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ROS 물질들이 생겨나는데 이것들을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옥시젠 디펜던트 메커니즘이라는 게 이 세포들이 매크로파지 같은 것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슈퍼옥사이드, 우리 전에 다 얘기했었죠. 슈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로부터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 그 다음에 마이엘로 퍼록시데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이 있어요. 이게 이런 류코사이트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엔자임인데 이게 뭐냐면 하이드로젠 퍼옥사이드랑 클로라이드랑 바인딩을 해가지고 하이포클로루스 애시드라고 하는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보다 훨씬 톡식한 ROS를 만듭니다. 우리 지난번에 ROS에 대한 강의에서 얼핏 테이블에 언급한 적은 있는데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부러 엔자이머틱하게 산소로부터 다양한 ROS를 만들어서 이 ROS가 이 타겟 마이크로 오가니즘을 죽이는 이런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꼭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옥시젠 인디펜던트한 메커니즘도 있어요. 그래서 주로 많은 프로테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 박테리오사이달 퍼미어빌리티 인크리싱 프로테인, 그러니까 이게 프로테인이 이제 호스트에서, 그러니까 매크로파지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면 이게 박테리아에 가서 달라붙어서 박테리아의 셀 배리어, 즉 셀 멤브레인과 셀 월에 박혀가지고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킴으로써 박테리아가 터져 죽게 만드는 거고요. 라이틱 엔자임, 라이소자임 같은 것들도 그런 역할을 하고, 락토페린은 뭐냐면 죄송합니다. 아이언을 바인딩하는 프로테인을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아이언을 바인딩해서 얘가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아이언을 못 쓰게 하는 거죠. 철이온 말입니다. 철. 그래서 철을 굶겨서 죽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커니즘으로 작용하는 이런 옥시젠 인디펜던트한 킬러들, 무기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킬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염증의 화학적 매개체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언급을 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방송을 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염증을 매개하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히스타민을 언급했고 컴플리먼트를 언급했죠. 그 다음에 류코트리엔 같은 물질도 다 언급했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중에 컴플리먼트 시스템, 다양한 컴플리먼트 프로테인들이나 키닌이라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혈장에 원래 존재하는 물질들이에요. 그러다가 모종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염증 조직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간에서 합성돼서 혈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혈장에 있는 프로테인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의 어떻게 보면 거의 다가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염증 부위에 있는 세포에서 릴리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혈장에 원래 존재하던 것이 아니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먼저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타민 같은 것들이고요. 얘기하겠지만 히스타민은 조직에 있는 매스트셀이라고 하는 세포, 일종의 이것도 백혈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사실상 그런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류코트리엔 얘기했던 것처럼 염증 부위의 세포에서, 다양한 소스의 세포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염증 메디에이터로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 자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손상된 조직 또는 다른 염증 매개체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산이 촉발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요. 이게 다양한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그 타겟이 되는 세포들도 다양하고, 어떤 건 키모텍시스를 하고, 어떤 거는 혈관에 작용해서 확장을 일으키고, 뭐 어떤 거는 뭐 타겟 마이크로 오가니즘에 직접 작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너무 많아지면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손상을 줄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리적으로 활성화된 이런 염증 매개체는 수명이 상당히 짧고 로컬하게 작용하는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주변에 정상 조직에까지 너무 많이 익스펜전이 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염증성 질환이 되는 거죠. 우선 히스타민에 대해서 먼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자면, 조직에 존재하는 매스트셀이라고 하는 일종의 염증 매개 세포, 그러니까 마치 이 모노사이트가 조직에 들어와 있으면 매크로파지가 되는 것처럼 이 블러드에는 바소필이라고 하는 백혈구 종류가 있는데, 이것이 조직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매스트셀의 형태로 액티베이션, 디퍼렌시에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이런 세포가 조직에 있다가 또는 조직으로 리크루트 되어서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메디에이터를 냅니다. 이거는 이 매스트셀의 그래뉼에 만들어져 있던 거가 자극에 의해서 확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게 두드러기,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종류의 아주 흔한 알러지성 질환에서 아토픽 더마타이티스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보편적으로 항히스타민제라는 걸 이런 질환들에 사용하는 겁니다. 부수적으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메디에이터도 있는데, 이것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이거는 세포 소스가 좀 다릅니다. 플레이트릿이나 일부 조직에 존재하는 엔테로크노바핀 셀이라고 하는 그런 세포들에서 만들어집니다. 컴플리먼트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설명을 드릴게요.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간에서 만들어져서 혈장으로 분비되고, 정상적으로 혈장에 존재하는 프로테인들인데, 이런 것들이 염증 부위에서 어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기 시작하면 프로테올라이시스의 캐스케이드가 다양한 스텝으로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여러 이펙터 펑션을 갖는 컴플리먼트 몰레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티바디가 있으면, 안티바디가 타겟에 뭔가 붙어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타겟에 붙어있는 안티바디가 트리거가 돼서 이 컴플리먼트들이, 프로테인들이 여기 달라붙고 프로테올라이시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돼요. 그리고 올터너티블리는 마이크로브 자체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다양한 소스에 의해서 이런 액티베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결과물로 최종적으로 생기는 거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를 들면 C5A, C3A, C3B, 그 다음에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 그래서 이것들이 이 컴플리먼트 프로테인으로부터
프로테올라이시스에서 생긴 프로덕트들이 폴리머를 형성해서 이런 구멍을 만들 수도 있어요. 네,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게 컴플리먼트들이 폴리머를 형성해서 구멍을 뚫는 거죠. 이 마이크로브에 달라붙어서. 이런 거를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멤브레인 어택 컴플렉스가 됐건 C3B가 됐건 C5A, C3A 같은 게 됐건 이런 것들이 이런 캐스케이드에 의해서 이펙터 몰레큘로 생성이 되고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인플라마터리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고 파고사이토시스의 옵소니제이션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이런 마이크로 오가니즘을 공격해서 라이시스를 유발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프로테인들이 알고 보면 이 실험에 되게 많아요. 우리가 실험에 뭔가 뭐 인플라메이션을 유발하는 물질, 그런 프로테인 이런 걸 생각하면 항체, 이런 안티시럼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은 이 실험에 존재하는 다양한 간으로부터 생성되는 프로테인들 중에 염증과 관련된 물질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도 서로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시스템이 키닌 시스템하고 클로팅 시스템이에요. 이 클로팅 시스템은 좀 아시죠? 혈장에 있는 것들 중에 클로팅 팩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팩터 12, 팩터 10, 팩터 5, 팩터 3, 숫자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이런 다양한 클로팅 팩터들이 앞서 얘기한 컴플리먼트와 비슷하게 프로테올라이시스의 캐스케이드를 거쳐서 액티베이션이 막 일어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 클로팅 캐스케이드에 의해서는 스롬빈이라고 하는 프로테인이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프로스롬빈으로부터 스롬빈의 형태로 액티베이션이 되는데 이 스롬빈이 혈장 내에 존재하는 파이브린의 프리커서인 파이브리노젠으로부터 파이브린 클롯을 만듭니다. 이게 파이브리노젠으로부터 파이브린들이 생기면 이런 것들이 마구 서로 달라붙어서 블러드 클롯이라는 걸 형성하는 거예요. 혈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망가진 혈관, 그러니까 손상된 혈관이 있을 때 그 혈관을 통해서 출혈이 일어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물질이죠. 그래서 피브린 클롯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게 클로팅 캐스케이드입니다. 이것도 손상에 대한 반응 중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와 상호 연관된 시스템 중에 키닌 캐스케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팩터 12가 액티베이션 된 형태에서 클로팅 팩터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캐스케이드와 별개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칼리크레인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프리칼리크레인으로부터 칼리크레인이 만들어지면 이 칼리크레인이 다양한 키닌들을 만듭니다. 키닌 물질들을. 예를 들면 하이 몰레큘러 웨이트 키니노젠으로부터 브라디키닌이라는 물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키닌들과 별개로 이게 컴플리먼트를 액티베이션 시키는 이런 효소작용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플라스미노젠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플라스민을 만드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스롬빈과 정반대로 만들어진 피브린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그런 엔자임입니다. 이게 그래서 피브리노라이틱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일단은 클로팅 캐스케이드와 파이브노라이틱 시스템은 서로 피브린 클롯을 만드는 캐스케이드와 이 피브린 클롯 만들어진 거를 다시 녹이는 그런 작용, 서로 상반된 작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스롬빈 시스템이 너무 액티베이션 되면 과도하게 블러드 클롯이 생길 수 있죠.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아세로마 같은 게 생겨 있는데 거기에 이런 종류의 모종의 염증 반응 비슷한 것이 일어나고 거기에 블러드 클롯이 생겨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그 아세로마 때문에 혈관이 막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 블러드 클롯이 형성이 돼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긴 블러드 클롯이
아세로마 위에 덮고 있다가 한참 지나서 이게 오히려 덜렁덜렁 떨어지면 툭 떨어져서 디스탈 파트로 이 혈전 덩어리가 이동하면서 디스탈 파트에 가서 훅 하고 혈관을 막을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엠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뭐라 그러죠? 우리말로는 색전증.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과도하게 일어나면 안 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이게 잘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거꾸로 플라스민 시스템이 너무 액티베이션 돼서 파이브린 클롯이 자꾸 녹아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지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출혈성 경향이 높아지고 작은 손상으로도 출혈이 과다해서 이것 역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반된 작용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캐스케이드가 다른 염증 매개 물질, 이런 것들, 브라디키닌이나 컴플리먼트 같은 것들과, 이 브라디키닌은 이 혈관에 작용하는 중요한 또 그 확장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과도 상호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이런 컴플리먼트 시스템이나 키닌 시스템에도 변화가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잡하죠. 이 키닌 물질들은 얘기했듯이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닌 메디에이터가 브라디키닌인데, 이게 이제 히스타민 비슷하게 혈관 확장, 투과성 증과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통증을 유발하기도 해요. 이 자체가 통증을 유발하는 케미칼 메디에이터이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클로팅 시스템은 스롬빈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혈액 응고를 일으키고, 피브로라이틱 시스템은 그 플라스민이 최종적으로 활성화돼서 파이브린 네트워크를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언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겹죠? 이렇게 지겨울 때는 잠시 얼굴을 보여드릴까요? 이게 잠시 한 번씩 이렇게 얼굴을 보면 그래도, 뭐 저는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니까 어차피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약간 현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중요한 염증 매개물질, 우리 지금 염증 매개물질을 하나씩 이렇게 그냥 하나 뭐 한 번씩은 다 언급은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중요한 메디에이터 히스타민, 컴플리먼트 시스템, 그 다음에 키닌 시스템, 블러드 클로팅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쭉 언급했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잠시 서두에 꺼낸 염증 매개 물질 중에 이제 류코트리엔이나 프로스타글란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중요한, 미안합니다. 중간에 한 번씩 자꾸 이런 거 나와서 이게 내 컴퓨터가 아니라 학교에서 빌려가지고 이런 거가 자꾸 나오게 만들어놨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아라키도닉 애시드 메타볼라이트, 이렇게 보통 이름을 부르는데, 이거는 뭐 염증 세포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세포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이고,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어느 조직에서나 다 생길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요. 여긴가? 예. 그 셀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포스포리피드로부터 포스포리페이즈 엔자임에 의해서, 이게 이제 다양한 물리적 자극,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거든요. 여기쯤이구나. 여기쯤. 아라키도닉 애시드? 여기쯤인가? 여기쯤이군요. 여기쯤인가? 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포인터로. 졸리실까봐 잠시 주접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이 셀 멤브레인 포스포리페이드로부터 포스포리페이즈라는 엔자임이 액티베이션 되면서 그 포스포리피드를 형성하는 패티 애시드 중에 아라키도닉 애시드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릴리즈 되고요.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 패티 애시드 중에 일종이죠. 이거로부터 이제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들이 생기게 됩니다. 비켜드릴게요. 크게 봤을 때 이 아라키도닉 애시드로부터 유래되는 염증 매개 물질은 크게 두 개의 패스웨이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엔자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리포옥시제네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 그래서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물질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프로스타글란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 프로스테이트 글랜드에서 어원이 있지만 프로스테이트 글랜드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뭐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조직에서 생길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프로스타글란딘.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이 패티 애시드의 변형된 형태 같은 건데 이게 다양한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 G2, H2, I2, D2, E2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있고 그 중에 또 약간 다르게 부르는 스롬복산이라고 하는 또 케미칼 컴파운드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다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 엔자임 패스웨이의 프로덕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물질들이 작용이 조금씩 다른데 주로는 바소딜레이션, 플레이틀렛 어그리게이션은 억제,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반대되는 작용으로 이거는 바소 컨스트릭션, 플레이틀렛 어그리게이션, 프로모션.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밸런스가 조건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게 도미넌트하고 어떨 때는 이게 도미넌트하고 그렇게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PGD2나 E2 같은 것들은 바소딜레이션과 바스큘라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인플라머터리 메디에이터의 혈관작용,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이 리포옥시제네이즈 패스웨이에서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통칭해서 주로 류코트리엔이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대표적으로 류코트리엔 B4 같은 것들이 키모텍시스를 일으키는 메디에이터고 또 다른 다양한 류코트리엔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바소 컨스트릭션을 일으키기도 하고 브론코스페즘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스큘라 퍼미어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양하죠, 진짜. 물질들도 다양하고 그 작용도 되게 다양해요. 또 뭐 이거 조금 다른 형태의 프로덕트로 리폭신이라고 하는 물질들도 있어서 이것도 염증과 관련된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염증 매개 물질이 생기느냐 하는 것이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물질들이 염증의 최종적인 그런 매니페스테이션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아주 보편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염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양리학적인 어떤 접근과 관련해서 항히스타민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사실은 항히스타민제보다 훨씬 더 보편적으로 염증 억제 물질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 관련된 패스웨이를 억제하는 물질이죠. 이게 그겁니다. 아스피린. 이게 뭐 아스피린이라는 약 자체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됐고 지금 쓰이고 있는 약들도 사실은 아스피린을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이거에서 다 데리베이션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오래됐고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약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요새는 물론 이제 그 타이레놀을 더 많이 쓰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를 억제하는 작용을 통해서 소염작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스피린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써왔는데 이거의 작용이 어떤 거냐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보니까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라는 엔자임을 억제함으로써 그런 작용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는 실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옥시제네이즈 COX-1, COX-2. 이거는 컨스티튜티브한 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는
염증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인듀서블한 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아스피린의 경우, 그리고 이제 뭐 타이레놀을 포함한 이런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이부프로펜이, 뭐 피로키카민이, 수많은 이 소위 소염제, non-스테로이달 안티-인플라마토리 드럭이라고 합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이런 것들은 보통 비특이적으로 콕스1과 콕스2를 모두 억제하는 약물인데, 최근에 한 30년쯤 됐을라나? 셀레콕시브라고 하는 약이 새로 나왔어요. 이게 콕스1에 대한 작용은 비교적 적고 콕스2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염증 부위에서의 작용이 강하고 다른 부위에서는 별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콕스1에 대해서는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좀 적죠. 왜냐하면 이게 염증 매개 물질로서의 작용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염증 매개 물질 말고 다른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다른 생리적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무차별적으로 억제하면 사실은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속쓰림이죠. 위장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거를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위장관 세포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위산의 어택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속쓰림이 일어나고 그런 위산으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그런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뭐 지금 잘 안 쓰고 있는 거죠. 예, 계속해서 염증 매개 물질들과 관련된 얘기를 이어나갈 텐데요. 염증 매개 물질들 중에 이 대표적으로 매크로파이지 같은 염증 매개 세포에서 분비되는,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염증 매개 세포죠. 그런 염증 매개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인터루킨 1과 TNF-알파가 있습니다. 이 뭐 인터루킨 1, TNF-알파 들어보신 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물질들은 주로 매크로페이지 액티베이션, 뭐 물론 다른 세포에서도 분비될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 매크로페이지가 그 분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물질들이 나타내는 이펙트는 앞서 얘기한 염증 매개 물질들과 유사하게 이런 로컬 이펙트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시스테믹한 이펙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로컬 이펙트로는 바스큘라 시스템에 나타내는 역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드이전 몰레큘 같은 거에 익스프레션을 증가시키는 역할이 있는가 하면, 추가적으로 인터루킨 1이나 다른 키모카인들의 프로덕션을 매개하기도 하고요. 이게 체인 리액션이죠, 일종의. 코아귤레이션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류코사이트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서 또 역시 체인 리액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런 세포들로부터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튼 인플라메이션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페어와 관련된 시그널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들과는 별개로 조금 다르게 시스테믹한 이펙트가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아는 것 중에 피버가 있습니다. 피버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매개 물질이 바로 이 인터루킨 1입니다. 피버라는 거는 로컬 이펙트가 아니에요. 이 인터루킨 1 같은 물질들이 사실은 브레인에 있는 센터에 작용해서, 그러니까 그 바디 템퍼레처 센터, 브레인에 있거든요. 하이포살라무스에. 이 브레인에서 우리 몸의 체온이 어느 정도로 유지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부위예요. 예. 그래서 이 37도라고 하는 정상 체온이 이 브레인에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높으면 낮추고 낮으면 높이는 이런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인터루킨 1 같은 물질이 이 브레인에 작용하게 되면 이 셋 포인트를 높입니다. 그래서 이 셋 포인트를 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37도의 정상 체온에 비해서 높게 39도라든지 40도라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40도 이상으로 이 셋 포인트를 높여요. 셋 포인트를 높이면 이제 셋 포인트가 높아졌는데 지금 체온이 37도니까
더 높여야 돼. 이런 반응이 이제 전신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신적으로 히트 제너레이션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전신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히트 제너레이션이 증가하는 결과로 바디 템퍼레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39도, 40도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반응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이 주로 마이크로 오가니즘 같은 것들을 몸에서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에요. 예. 몸이 뜨거워지면 우리 몸의 정상 세포들도 다 괴롭지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마이크로 오가니즘이 더 괴롭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죽이는 거죠. 여름에 바이럴 디지즈가 별로 없고 겨울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도 사실은 이제 빨리 여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 체온이 높아지면 얘네들이 잘 죽는 것처럼 하여튼 온도가 높아지면 얘네들의 생존 확률이나 감염력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 그런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류코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증가시키고요. 류코사이트의 제너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거죠. 본메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어큐트 페이즈 프로테인이라고 해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다양한 그런 매개 물질 같은 것들이 아까 얘기한 그런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 이런 것들이 생성이 촉진됩니다. 그러면서 식욕은 떨어지고 잠은 와요. 이거 우리 다 감기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이게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어딘가에 있을 때 나타나는 전신적인 증상인 거죠. 로컬한 증상들 말고. 염증 매개 물질 중에 조금 생소한 거일 것 같아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인데요. ROS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을 이전에도 좀 했었는데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도 염증세포에서만 생기는 건 아니지만 염증세포에서 염증 반응으로 생성이 촉진되기도 합니다. 아시죠?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세이즈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아르지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들어지죠. 이게 원래 이전부터 알려져 있던 물질인데 그게 정확히 케미칼리 뭔지는 모르면서 어쨌든 엔도셀리움에서 생겨나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 20, 30년 이전에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이 케미칼 아이덴티티가 밝혀지지 않았을 때는 엔도셀리움 디라이브드 릴렉싱 팩터 약자로 EDRF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혈관에 작용하는 모종의 뭐 레귤레이터인데 엔도셀리움에서 생겨 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케미컬 컴파운드고요. 예, 라디칼입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그래서 이 물질은 아주 작은 몰레큘이죠. 아주 작은 몰레큘로서 엔도셀리움에서 생겨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 당연히 뭐 있긴 한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스에서 생길 수 있고 이것이 작용하는 그 이펙트가 혈관만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수판 작용을 억제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진짜 인플라마토리 리액션의 가장 중요한 미생물을 죽이는 방어작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디칼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라디칼이 염증세포에서 막 생성되고 있는 이 슈퍼옥사이드랑 반응을 하면 더 톡식한 컴파운드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이드록실 라디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더 톡식한 케미칼 컴파운드들이 생겨서 그게 마이크로브를 죽이는 직접적인 이펙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이트릭 옥사이드 신테이즈 요 엔자임은 여러 가지 아이소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도셀륨에서 생성되는 거 이게 이노스고요. 뉴로날 셀에서 생성되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그 생성 엔자임은 엔노스라고 하고 인듀서블한 폼이 바로 아이노스인데 이게 바로 대식세포를 비롯한 염증세포가 사이토카인에 의해서 활성화될 때 액티베이션 되면서
다량의 나이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고 이런 효과들을 나타내는 그런 엔자임입니다. 옥시젠 라디칼에 대한 얘기는 뭐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한 가지 뭐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얘기를 추가적으로 조금 하자면 이런 그 항산화 작용 관련된 물질 우리 다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이 셀룰로플라스민, 트랜스페린 이런 것들은 원래 알려져 있기로는 메탈 바인딩 프로테인입니다. 예, 셀룰로플라스민은 카퍼가 잔뜩 들어있는 메탈 바인딩 프로테인이고요. 트랜스페린은 한 몰레큘당 철 이온 2개를 캐리할 수 있는 철의 캐리어 몰레큘인데 이게 왜 항산화 물질이냐 하면 이런 트랜지션 메탈들이 전에 얘기했듯이 펜턴 리액션을 일으켜서 톡식한 라디칼들, 더 톡식한 라디칼들을 만들어내는 카탈리스트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퀘스트레이션 하는 이런 프로테인들도 항산화 몰레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얘 또 나왔네요. 그래서 이런 급성염증,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급성염증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들을 쭉 얘기한 건데 이런 급성염증의 경과로 나타나는 그런 아웃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작용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그 원인이 됐던 마이크로브 같은 것들이 없어진 상태라면 원성 회복이 되겠죠. 하지만 이게 손상이 심각해서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일종의 후유증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부에 생기는 경우에 스카라고 하잖아요. 스카. 흉터를 남기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이게 염증의 원인이 완전히 빠른 시간 내에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면 면역 기능이 좀 불완전하다던가 아니면 뭐 지속적으로 뭐 2차적인 감염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뭐 이런 반응이 계속 진행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염증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냥 염증 상태가 계속돼요. 예,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에서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이 돼서 뭐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염증이 경우에 따라서는 막 몇 년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경우에는 진짜 평생 이 염증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만성염증이라고 합니다. 이 만성염증은 이 염증이 진행되는 과정 안에 보면 한편으로는 활동성 염증, 어큐트 인플라메이션 때 우리가 봤던 활동성 염증이 다 일어나고 있는 한편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걸 복구하려는 시도도 한편으로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속적인 감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필리스나 튜버클로시스 같은 박테리아로 인한 질병이 이런 박테리아들이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상적인 안티박테리얼 메커니즘으로 금방 제거가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몸 안에 남아 있으면서 이런 만성염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지속적 노출, 이게 박테리아가 아니더라도 실리코시스라든지 아테로스클레로시스 같은 상황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자가 면역인 경우에 특히 심각하죠. 이게 이런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사실은 이런 엑소제너스한 진짜 그 박테리아 같은 이런 원인인 경우에는 심플한데 뭔가 잘못돼가지고 오토 안티젠에 대해서 이뮤니티가 생겼다. 오토 이뮨 디지즈죠. 그러니까 자가 면역 질환.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나 시스테믹 루푸스 에리세마토시스, 루푸스라고 흔히 부르는 질병이죠. 이런 질병들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런 경우에는 질병의 원인이 자기 자신의 뭔 안티젠이에요. 이게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염증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좀 나아졌다가 뭐 어떤 트리거가 있으면 또 심해졌다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간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만성염증은 활동성 염증과 복구하려는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 두 번째 토픽인 이 조직 복구, 티슈 리페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어큐트 인플라메이션이 지나가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끝나고 리페어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플라메이션이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리페어 시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정상으로 돌아가려면 리페어는 일어나야 됩니다. 예. 이 리페어가 되는 과정과 관련해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츄에이션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적인 호메오스테시스 상황, 그래서 어떤 조직의 세포의 프롤리퍼레이션과 세포의 사멸이 밸런스를 이루고 있어서 그 티슈의 구성세포의 총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종의 인저리로 인해서 일부 세포가 손상을 받고 이것들이 죽어버렸거나 아니면 2차적으로 인플라메이션이 되면서 인플라메이션의 컬레터럴 이펙트로 인플라마토리 디지즈 상황이죠. 컬레터럴 이펙트로 노멀 셀들이 또 손상을 많이 받았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경우에는 재생이 완전히 될 수 있습니다. 재생. 이 말은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없어졌던 거를 다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completely 이런 게 리제너레이션이 되면 원래 상태와 똑같게 됩니다. 이게 특히 이런 에피더미스나 GI 트랙트 에피셀리움 헤마토포이에틱 셀처럼 원래 정상 상태에서도 그 리제너레이션의 포텐셜, 즉 셀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이 매우 큰 세포들, 그런 조직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이 돼서 웬만큼 로스가 생겼다고 해도 이거를 다시 채우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거에 비해서는 좀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이 있기는 있는 그런 스테이블한 티슈의 경우에는 컴펜서터리 그로스를 해서 채워진 거를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그런가 하면 이 리페어가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고장난 거를 리페어를 해야 되는 상황, 즉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신제품의 형태와 동일한 상황으로 갈 수는 없고 뭔가를 아쉬운 대로 떼워서 써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조직의 로스가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너무 클 때 일어나는 현상인 거죠.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이 아까 얘기했던 스카 포메이션이 되거나 아니면 조직 전체가 파이브로시스로 대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열 능력이라는 게 결국은 이런 그 리제너레이션 또는 리페어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프롤리퍼레이션이 잘 일어나는 그 프롤리퍼레이션 포텐셜이 큰 이런 셀들의 경우에는 원상 복귀가 가능하고, 스테이블한 티슈들 같은 경우에는 복귀가 되기는 하지만 불완전한 리브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고요. 아예 아까 얘기했듯이 상대적으로 이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이 적거나 아예 없으면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뉴론셀이라든지 스켈레탈 머슬셀, 카디악 머슬셀 같은 것들은 사실은 태어나서 형성이 된 상태에서 로스가 생겼을 때 물론 스템셀이 일부 이런 조직에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한 번 로스가 된 거는 다시 채우기 어렵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런 게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네들은 복구 불가능한 조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스카 포메이션이 되거나 티슈 전체가 스카 형태, 파이브로시스라고 부릅니다. 이럴 때 섬유화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스카 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경험을 많이 해본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스킨 같은 경우에도 슈퍼피셜한 스킨 운드가 있으면 칼에 살짝 베었다. 뭐 이런 거는 한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면 원래 상태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원상 복구가 완전히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아주 깊은 상처다. 그 피부의 손상이 크다. 그러면 평생 스카가 남죠. 예. 그래서 뒤져보면 일부 있잖아요. 하나쯤 이런 스카 갖고 있잖아요. 예. 저는 여기 머리에 어렸을 때 높은 데서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한번 크게 깨졌거든요. 그때 안 꼬맸나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머리에 지금도 직경 한 2cm? 1cm는 넘는 것 같아요. 직경 한 2cm에 가까운 스카가 머리에 지금 아직도 있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 다친 건데. 이런 게 스카죠. 그런가 하면 이거보다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 티슈 데미지가 지속되면서 힐링을 시도하지만 이 손상은 또 한편에서 계속돼서 결국에 가서는 그냥 원래 이 조직을 형성하고 있던 정상세포는 거의 찾을 수 없고 조직이 스카 덩어리가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조직, 그 오간의 파이브로시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경우로 알고 있는 게 바로 간경화죠. 리버 시로시스. 그리고 최근에도 심각한 문제가 됐던 펄모너리 파이브로시스. 이게 가습기 살균제인가? 예. 그것 때문에 폐에 이 파렌키말 셀이 손상을 받았는데 이게 복구가 전혀 안 되는 바람에 폐 전체가 파이브로시스가 되는, 원상 복구 완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평생 호흡기에 의존해야 되고, 그나마도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정말 치명적이죠. 이 경우에는 어쨌든 회복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심각한 단계까지 간 거죠. 역시 돌발적으로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출석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학번과 이름 말고 이번에는 그냥 이름만. 예, 학번까지 또 쓰라고 하면 미안하니까 이름만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래서 2번 다 출석한 사람을 이 2번 출석하시면 그러니까 실시간 강의를 이수하신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레그가 얼마나 되나 볼까요? 동주 동섭이 제일 빠르구나. 어쨌든 상당히 다행스럽고 성공적입니다. 그래도 이게 30명 가까운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와 같이 해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는 동안 이런 리페어 과정과 관련돼서 리제너레이션이 일어나려면 이게 당연히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을 갖고 있는 세포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뉴론이라던가 스켈레탈 머슬셀 같은 것들은 이런 리제너레티브 포텐셜이 없고, 그 조직에 이런 리제너레티브 포텐셜을 가진 스템셀이 없기 때문에 재생이 안 되는 거고요. 많은 조직에는 이런 스템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템셀이 요새 워낙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냥 한번 정리해보고 지나가자면, 아시다시피 처음에 자이고트 상태부터 이게 뭐 가장 대표적인 자이고트 자체가 가장 토티포텐트한 스템셀이고요. 거기서 블라스토시스트가 생기고 뭐 거기서 얻어진 세포들은 플루리포텐트 스템셀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치료적인 목적, 의학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도 디퍼렌시에이션이 일어나고 오간들이 생겨나면서 또 그 각각의 오간마다, 모든 오간은 아니지만 이런 스템셀의 성질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디퍼렌시에이션의 정도, 얼마나 커미트 됐느냐에 따라서 포텐셜이, 그러니까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의 경우에는 멀티포텐트,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리니지 커미티드 스템셀, 이런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디퍼렌시에이션의 포텐셜이 큰 것부터 적은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심장에 그 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스카가 생겼다, 마이오카르디얼 인팍션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거기에는 스템셀이 없거나 있더라도 리제너레이션을 충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카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스템셀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어딘가에서 분리해서 플루리포텐트한 스템셀로부터 이런 뭐 예를 들면 카디오마이오사이트 같은 걸 만들어서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런 스템셀을 그 부위에 넣어줘서 리제너레이션이 되게 만들어보자. 이게 지금 현재 뭐 핫한 스템셀 바이올로지인 것이죠. 이런 스템셀의 피지올로지와 관련해서 이 셀 자체가 갖고 있는 프롤리퍼레이션의 포텐셜이 한편으로는 중요한 결정 인자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절한 그로스 팩터가 공급이 돼야 이것들이 제대로 이 프롤리퍼레이션하고 디퍼렌시에이션을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뭐 우리 전에도 얘기했던 수많은 그로스 팩터들, 이런 것들이 스템셀로부터 시작되는 리제너레이션 과정에 많은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 역시 특히 스템셀 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캔서셀의 피지올로지와 관련해서도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시그널링 과정, 우리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적으로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리셉터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런 그로스 팩터가 이런 시그널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셀 프롤리퍼레이션과 디퍼렌시에이션의 레귤레이터 역할을 한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일 것 같아요. 알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정리를 좀 하자면 이제 슬슬, 예, 그래서 이 복구 과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플라메이션 자체는 1차적으로 원인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목적이 있고요. 리페어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세포가 리제너레이션 하는 거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잘 안 되는 세포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완전한 리제너레이션이 안 되고 리페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리페어 과정에서도 사실은 다양한 세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 혈관은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이 손상된 혈관이 있다면 다시 생겨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일단 뭐 어쨌든 리페어 과정에서, 이게 스카라는 게 정상세포가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빈 공간이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예 조직의 인티그리티가 깨지니까, 그나마 아쉽지만 이 파이브로시스, 스카의 형태도 아니면 티슈 파이브로시스의 형태든 이런 파이브로시스가 충분히 일어나야 그나마 리페어가 될 텐데, 그러려면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스카가 생기고 티슈의 리모델링이 일어나서 마감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혈관 이 안지오제네시스 문제를 조금만 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예, 일단은 VHEF나 아까 얘기했던 나이트릭 옥사이드 같은 것들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과정부터 출발해서 기존 혈관들이 제거되고 새로운 혈관이 생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기존 혈관이 제거되면서 기존 정상 혈관으로부터 그 브랜치가 새로 생겨나서 지금 현재 혈관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조직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피세포가 이동하고 증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추레이션도 되고. 그러면서 혈관의 정상적인 스트럭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과정 역시 다양한 레귤러터리 메커니즘들에 의해서 조절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프로퍼 브랜칭이 일어나게 되는 과정에서 이 관여하는 시그널링이 이런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델타, 나취 이런 프로테인들이 이 혈관의 안지오제네시스의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했던 대표적인 혈관 생성의 메디에이터인 VEGF 같은 것이 리셉터에 바인딩하면 그로 인해서 시그널 트랜스덕션을 통해서 이 트랜스멤브레인 델타 D2,4 리건드가 업레귤레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나취 리셉터라고 하는 것이 그거와 바인딩하면서 세크레테이지에 의해서 이 안에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이 촉진이 되고 결과적으로 신생혈관 그래서 엔도셀륨이 프롤리퍼레이션하고 리모델링이 되는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런 DLL4 이 캐스케이드와 VEGF 캐스케이드가 서로 이런 인터랙션을 하면서 상호 견제적인 레귤레이션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DLL4 과정이 만약에 블락되면 스프라우팅이나 엔도셀리아 셀의 프롤리퍼레이션이 증가하는 데 비해서 베슬 루멘 사이즈 작아지고 바스큘라 오가니제이션은 떨어지고 반대로 VEGF는 만약에 블락되면 스프라우팅이나 이시 프롤리퍼레이션, 이시 서바이벌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바스큘라 오가니제이션은 증가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처음에 VEGF 시그널링을 통해서 이제 엔도셀리아 셀의 프롤리퍼레이션과 서바이벌, 스프라우팅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 단계에서는 VEGF의 리스폰시브니스는 떨어지고 DLL4 과정을 통해서 엔도셀리아 셀의 이제 우선적으로 형성된 엔도셀리아 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제대로 스트럭처링이 일어나는 그런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팩터들과 시그널링과 이런 것들을 쭉 언급을 했는데 실은 이것들이 다 그냥 각자 개별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들 전체가 서로 하나의 네트워크로 쭉 설명이 되는 그런 현상은 아닌지라 이것저것 쭈저리 나열하는 형태로 여러분께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다른 여러 가지 패소피지올로지와 관련해서도 이런 현상들이 계속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렇게 들어두시면 언젠가 생각이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